자, 오늘은 그 31회 최근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인데요. 계산이 조금 많았던 문제도 있고, 개념적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랐던 문제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문제를 보면서 뭐 얘기하도록 하죠. 1번은 주식회사 A가 B를 인수합병하는 프로젝트에 B의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하는데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영업권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30회에도 영업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밑에 보면은 B 회사의 소유 부동산의 공정 가치를 3방식을 적용하여 감정 평가하고 공정 가치가 뭔지는 아시죠? 기업 가치 평가할 때 기준 가치가 되는 거죠. 뭐 기업 가치를 평가하려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를 공정 가치로 하잖아요. 거기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게 30점. 사실은 3방식의 주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업권 가치를 평가하는 게 10점. 이게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영어권이 되게 핫하긴 했었나 봐요. 30회, 31회 바로 나오는 거 보면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 3방식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어, 3방식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그런데 거기에 영어권이 나왔다. 특이하게 공통사항을 맨 앞에 줬어요. 그래서 단가는 유효자는 셋째 자리까지. 요거는 뭐 대신에 반올림이 아니라 절사. 그다음에 음, 여기서 또 특이했던 게 있는데 이 소유 부동산이요. 집합 건물이었어요. 집합 건물. 그런데 집합 건물이면은 이제 개개의 호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도 이제 뭐 또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뭐 통으로 내는 거냐, 아니면은 호별로 다 내야 되는 거냐. 근데 군데군데 보면은 이게 호별로 내야 된다는 거를 약간 암시하는 그런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시산가액과 총액은 100만 원 단위까지 표시하되 10만 원 이하는 절사한다. 얘네들의 각각의 시상가액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합친 총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처리하라고 이게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각 호마당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자, 그리고 이 집합 건물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은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층, 1층에 있고, 그다음에 업무시설이 2층부터 5층까지 있다라는 점. 음, 그리고 여기 뭐 공용 면적하고 이제 전유 면적이 사실 비율에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계산해 보면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는 큰 이슈가 없었다. 이제 그 집합 건물 봤으니까 토지를 보면은 토지는 뭐 이런저런 얘기 쭉 있고 1800제곱미터 그다음에 가장형 그다음에 평지 그리고 도로 조건이 나왔죠. 이 40m 이상이니까는 광대로네요. 40m는 광대로고 그 다음에 10m면은 소로 광대 소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건물은 뭐 아까 봤듯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개별 호는 지하 1층부터 있지만 전체로 보면 지하 2층까지 있다. 그래서 연면적 나오고 사용 승인일이 나왔죠. 아까 그 기준 시점이 사실 나왔었는데 2010년 9월 19일. 이렇게 되면 이게 한 19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미리 나올 때 체크해둬야 된다. 그리고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 이거 뭐 구조는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층별 용도하고 임대 현황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어, 여기 세 개 층은 임대를 주고 있고 요건 자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임대가 이제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가 사용은 뭐 영업 자산이 되는 거죠. 알아두시고. 자, 이게 구분 건물이다 보니까 비교 방식부터 이제 자료를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용도가 두 가지였기 때문에 사례를 두 개 골라야 돼요. 사례를 두 개 고를 때, 근린생활시설 먼저 보면은 1층하고 2층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규정은 제가 못 본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1층으로 2층을 비준하거든요. 1층으로 지하도 비준해요. 근데 2층 가지고 1층을 비준하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1층과 지하 1층이 있으니까 1층을 고르는 게 더 비교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2층을 가지고 1층을 비준하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은 2번은 선택하는 것이고 3번은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요게 보면은 일반 상업이고 얘는 준주거니까 얘를 제외해야 되겠어요. 거래사는 정상적인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를 어떻게 시점 수정하느냐? 그럼 근린생활시설은 집합상가로 하는 게 당연해요. 뭐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강사분들의 좀 답이 좀 갈립니다. 어떤 분은 그냥 업무시설이니까 오피스로 한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구분 건물이니까 집합상가로 한다는 분이 계신데, 음, 제가 그래서 요거를 풀면서 그 시점 수정시 권고사항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이 오피스는 뭐 이런 시점 수정치라는 게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해 내는 거잖아요. 그걸 산출할 때 얘는 토지 건물 형태에 있는 걸 가지고 서베이를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베이를 했다는 말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건 토지 건물에만 적용해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음, 오피스라고 부를 만한 용도의 부동산에 적용해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이걸 썼다. 이거를 함정이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구분된 자료라고 보느냐 그 차이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뭐 서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계산 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잘 컨트롤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썼어요. 자, 이제 사례 선정하고 시점 수정 쓰니까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야 되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층별 효용을 제외한 가치 형성 요인은 모두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층별 효용만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호, 기에서 이 호 중에 층만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1층하고 지하 당연히 뭐 차이 있을 건데, 업무시설은 2층부터 최상층까지 차이가 없더라. 음.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까 선정한 사례에서 그 근린생활시설은 호별 요인을 보정할 게 있겠지만 업무시설은 없게 되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이니까 이제 토지는 공시지가, 거래 사례, 건물은 이제 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좋네요. 우리는 일반 상업 지역이니까 요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도로 조촉.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지 기호 A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7월 1일자로 해제되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2020년 9월 19일이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저촉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현재는 아니죠. 하지만 이 공시 기준일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저촉이었고,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뭐 함정이라고는 하는데 걸릴 사람이 있을까? 혹시 뭐 본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뭐 이번에 알아두면 되니까. 네. 이런 거는 이제 아니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거래 사례가 나왔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밖의 요인일 수도 있고 거래 사례 자료일 수도 있는데 아마 거래 사례 자료일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둘 다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둘 다 상업용이고 둘 다 광대로예요. 음, 아까 보면은 우리가 1800제곱미터였거든요. 본건이. 그럼 그거에 비해서 둘 다 작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이게 더 유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얘는 건물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무허가 건축물이 사실 있었어. 그리고 그게 얼마인지가 나왔어. 이걸 가지고 배분을 할 것이냐? 이게 될까요? 음, 제가 경매평가 할 때 가끔 이제 불법 개조된 불법 건축물들 보면은 그런 멘트 달아주거든요. 향후 이행강제금 내지는 뭐 원상회복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 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뭐 그 검토하고 입찰해라 이런 말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2억 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전계 재기획생 배제하시고 예로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약간 또 꼬는 게 있었죠. 바로 그 얘도 배분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배분법을 쓸 때 제조달 원가를 기준 시점으로 하느냐 거래 시점으로 하느냐. 이 사람이 살 때는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샀겠죠. 제조달 원가가. 그러니까 거래 시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통상적이다. 이제 그 밖에 여기 자료가 나왔네요. 평가사례. 일단 다 일반 상업 지역이고 이용 상황도 상업용도 가능해요. 근데 면적이 좀 작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중로변에 있네요. 그리고 제끼고 두 개 중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자산재 평가죠. 얘를 평가 목적에서 제외해서 니은을 선정하면 되겠다. 집값 변동률은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 쓰면 될 것이고요. 지역 요인 뭐 다 돼 있고 개별 요인은 다 뭐 잘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자, 이거 뭐 다 요게 조금 특이했는데요. 항목 세 항목 간 및 조건 단위의 격차율은 상승식으로 산정하되 제가 이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조금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을 지켜서 답안을 작성하는 건데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요거가 이제 상승식이고 얘네는 이제 보통 총화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구분 없이 다 상승식으로 산정하라고 했고 근데 대신에 또 여기 또 하나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 단위 비교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적 조건이라는 조건 단위는 이런 세 항목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상승식으로 하지만 얘네들도 있다면 이걸 상승식으로 곱해서 이 조건 단위를 1.xx 이런 둘째 자리까지 하란 소리예요. 이런 거 놓치기 쉽죠. 저 같았어도 놓쳤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거에서 이제 디테일. 자, 음, 아마 총화식을 하든 상승식을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뭐 진짜 1% 정도? 1%도 나기 쉽지 않지. 한두 개가 무슨 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지만 뭐 대세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고득점을 딱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지켜줘야 된다. 그다음에 제조사원가는 이제 기준 시점이 되겠죠. 그럼 왜냐면 기준 시점에 그 본권 구해야 되니까. 근린생활시설, 사무 이게 업무시설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B101, 101,
뭐 이렇게 쭉 있고 원가법에서는 B101이 의미가 없고 2층도 있죠. B2층. 그럼 지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는 얘는 근생인데 얘는 또 기계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용도와 상관없이 1층 단가에 70%를 적용한다. 자, 이게 참 저는 항상 좀 특이했다?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원가법이라는 거는요, 그 비용에 얼마큼 들었느냐를 가지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1층이 돈이 많이 들까요? 지하가 돈이 많이 들까요? 지하는 뭐 땅도 파야 되고 분명히 더 들 거란 말이죠. 근데 제조달 원가에 70%만 적용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 뭐랄까 원가지만 효용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자, 기타 사항을 보시면 층별 효용 비율은 나머지 세 개는 별로 뭐 볼 게 없고요. 층별 효용 비율은 백분율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 토지 건물에서 이제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층별로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배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층별 효용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근데 이걸 구할 때 소수점 기준으로 백분율 소수점 기준으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리면 첫째 자리까지니까 뭐 예를 들면 2.1%다 이래 버리면 이게 0.0002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이제 곱해서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또 총액이 나오겠죠. 이게 다 더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다 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제 수익환원법으로 들어갈게요. 수익환원법은 당연히 층마다 뭐 층마다 용도도 다르고 층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그 임대료의 수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좀 이따가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답이냐? 강사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층별로 임대를 줬고 그다음에 자가 사용이라고 했지만은 업무 시설은 층별 효용에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다 쓰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계약 면적 기준이다.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전유 면적 기준으로 임대를 매기는 경우도 있고 계약 면적 기준으로 매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전체 호의 임대료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곱하는 숫자가 달라지니까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평균적인 임대 수준과 유사하다. 그러면은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실 뭐 10%, 그다음에 영업 경비는 관리비의 7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및 포함. 음, 이거 원래 밑포함이 맞아요. 그 그거 기억을 하실래나? 우리가 환원율을 구할 때요. 환원율의 종류에 막 그런 거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 직선법, 상환기본법, 연금법. 여기 보면은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삼각전 순수이계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비에 삼각비가 들어가면은 삼각 후 순수이계 되잖아. 제가 이게 실무 수업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이론책도 한 번씩 보면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NY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요? 환원율 나와야지, 환원율. 여기 보면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분석해 보니까는 오피스 대비
상가의 수요가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이때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배달 문화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오피스보다 상가의 대출 금리가 높게 책정된 상황이다. 상가가 더 높대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상가가 오피스보다 수요도 낮고 얘는 높고, 그 다음에 금리도 대출 금리 얘는 높고 얘는 낮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환원율이 어때야 돼요? 똑같은 수익이 발생해도 그 가치가 더 적을 거 아니야. 가격이 더 쌀 거 아니야. 수요가 적으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높으려면 환원율이 낮아야 되는데 가격이 더 싸니까 상가는 환원율이 높고 얘는 낮고, 참 이게 감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시장추출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종합환원율을 결정하라. 시장추출법으로 해서 이게 원칙이죠. 해보면 이게 5%, 이게 6%,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5%, 이게 6%인데 그러면요 그 업무시설은 5% 해야 돼. 근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6% 가야지 뭐 6%. 똑같다고 보면 여기에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그 만약에 그걸 총액으로 이것도 수익환원법을 냈다면, 총액으로 수익환원법을 냈다면 이거를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좀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그 호별로 구하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수익까지 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나온 거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는 영업권을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영업권 평가. 그래서 지금 기준 시점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월 말 기준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지금 공정가치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기준 시점 며칠 전에 50억을 현금으로 상환했으나 이는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경비 충당을 위해 이때 재차입할 예정이다. 보면은 이제 유동부채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근데 약 15일가량만 상환했다가 다시 가져올 거란 말이지. 요거를 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강사분들이 답을 쭉 봤는데 세 가지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시 차입하니까 단기 차입금의 이자 지급부 부채로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보면은 이거는 5개년간 평년하고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하니까는 50억이 있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그런 수준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평가하신 분이 계세요. 또 한 번은 음,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지금 15일씩. 그러면은 이거는 그 영업부채를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또 한 분은 어쨌든 지금 장부상이 없잖아요. 고려 안 한다.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뭐 어찌되었건 이자가 나가면 이자 지급부 부채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회계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저는 처리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영업 자산이 포함된 주식회사 B의 기업 가치가 700억. 그럼 700억인데 여기서 이제 비영업용 자산을 빼면은 영업 자산 나오는 거죠. 여기 이게 또 나오네. 보면은 자가 사용 외의 집합 건물은 자가 사용 외의 집합 건물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가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이상 이게 비영업 자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 자산 이제 투하 자본을
구해서 빼면은 뭐가 된다? 영어권. 그리고 이 무형자산은 영어권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이거 보면은 간단한데 막상 이걸 이제 빨리 푸는 게 어렵다. 한번 답안지 볼게요. 주식회사 B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영업권 평가단 그에 부수되는 비유동자산의 평가로 귀지실 나왔고, 그럼 비유동자산 먼저 평가해야 되죠.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칙이고 감치 16조예요. 그러면 우리 사례 다 구했고, 그 다음에 뭐 배제 사유도 하나씩 써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집합상가 자본 수익률 썼고요. 오피스 자본 수익률 썼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근린생활시설은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0.35였으니까 0.35 써주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2에서 5층이 공이 다 대등하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거 잘 써야 되죠. 이렇게 쭉 했어. 이거 엑셀로 다 처리하는 거 아시죠? 엑셀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전 엑셀 계산기 안에서 이렇게 딱 그 처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2개, 4개에서 사정 고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에서 쭉 나오면은 결정 단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100만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절사라고 했잖아요. 쭉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481억 이렇게 나오는 거고. 원가법은 공시지가 기준법부터 하고, 그다음에 A에서 요 아까 얘기했던 거 도로 저촉 해제는 공시 기준일 이후인 바 고려하지 않는다. 용도지역 상이한 거 뺐다. 그리고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변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획지 조건, 행정 조건 다 이제 여기까지 구해서 이제 곱하는 거. 그다음에 평가 목적이 동일한 이 자산재 평가 사례를 썼었고, 자율도 뭐 특별히 볼 게 없는데 요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이게 조건이고 이게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 항목 안에서도 각자 해가지고 두 개짜리까지 구하라 그랬죠. 그걸 이제 넣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도 이 배분법 쓸 때 거래 시점에 제조달 원가 써야 된다는 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렇게 여기서 답안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요 이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130, 그 다음에 13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지하 1층, 뭐 지하 2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이것만 답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실무 기준에 보면은 감식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원가법이란 뭐 제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뭐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조달 원가를 한 방에 구하고 빡 어차피 뭐 통과물 나오고 거기 이제 감가 수정액을 이제 물리적 감가를 한 거죠. 그래서 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항상 관행처럼 하던 게 몸에 익숙해졌으니까 빨리 할 수 있어서 그걸 쓰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 빠를 수 있겠다를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평가서를 보면요. 평가사마다 생각보다 다 너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방법이 맞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전체 평가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층별 효용 비율로 뿌려줘야 되죠. 그러면은 각 효용이 층마다 효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용 B의 그 면적, 전유 면적을 곱한 거를 다 더한 게 적수죠. 그래서 이렇게 적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각 층이 갖고 가는 효용이 얼마냐는 거지.
이거분의 그 분모분의 분자가 얼마냐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면 아까 이 위에서 구한 이 총액 있잖아요. 이 총액을 이제 배분해 주는 거지. 원가법 이런 거 구분 건물 구할 때 이런 거 다들 아시죠? 층별 효용 비율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얘랑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이 층별 효용 비율 자체가요. 여기서 이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했지 그 넷째 자리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반올림을 하든 절사를 하든 해서 한번 이렇게 그걸 어그러뜨렸어. 그래서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다 더해도 1 안 될걸요? 더 작아졌으니까 1 안 될 가능성이 크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절사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액을 이걸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내는 게 맞겠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환원법. 여기서도 제가 좀 그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항상 해오던 수익 환원법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게 하면은 이 구분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 빨리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단위 제곱미터당 수익 순수익 NOI를 구하고 그 다음에 환원율을 구하는 거예요. 환원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개가 5% 하나가 6% 나왔는데 근린생활시설이 그런 뭐 수요가 하락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이런 걸 반영해서 5% 6%로 결정하고 근린인데 근린이라고 했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환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구했던 이 단위 면적에다가 이걸 면적을 다 곱해서 이것도 다 계산기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곱하고 그 다음에 그 환원율을 딱 구해 나누면 이 수익가격이 쭉 나온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계산이 되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시간이죠. 지금 솔직히 뭐 100분 안에 100점 푸는 게 잘 못하겠다는 그 수험생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이런 거 나왔을 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시상가액이 쭉 나왔는데 보면은 이게 원칙인데 두 개가 좀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해서 저는 총액 기준으로 거래사의 비교법을 구했다. 여기서 또 호를 다 쓰긴 또 너무 걸리니까 총액 기준이란 말 써준 거고요. 이제 영어권 평가로 넘어가는 거죠. 영어권 평가는 뭐 우리 영어권 이 같은 거 저는 그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 거의 썼던 것 같아요. 스터디건 뭐 시험이건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면 시간에 쫓겨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씀으로 인해서 뭐 하다못해 확실한 1점 안 줄 수도 있지만 1점이라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영업 관련 기업 가치에서 투하 자본을 차감해서 평가하고 영업 관련 기업 가치는 그럼 전체 기업 가치 700억이었죠. 그래서 비영업 자산 가치를 차감해서 산정한 다음에 투하 자본은 영업 자산하고 영업 부채를 영업 자산에서 영업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비영업 자산 이게 B101, 101, 201 이렇게 나오고 아까 우리 무르밀의 거사비에서 나온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영업 관련 기업 가치가 나왔어요. 700억에서 빼가지고 투하 자본을 구하는데 요거 이게 어렵다. 이 표가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걸 그리고 그럼 문제에서 영업자산이 요 유동자산하고 이거는 우리가 방금 무릎밑에서 평가했고 그 중에 투가 이걸 빼고 요것만 이제 여기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기 차입금을 50억을 여기 다시 차입한다고 하면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상태인데 부채 50억을 더 차입할 거래. 그럼 자산도 이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걸 더해준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음 1에서 한 부동산에서 이거를 빼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빼면 여기가 뭐예요? 영업자산인 거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그 차입함으로 인해서 늘어날 부채, 그 부채로 인해 늘어날 자산. 요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쉽게는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 즉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도 증가한다. 그래서 자산을 여기에 포함시켜 준 거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음,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빼면 되니까 영업부채는 아까 나왔던 200억 그러면은 요거 빼서 또 투하자본 나오고 아까 구했던 거에서 이렇게 빼면은 나온다. 여기서는 이제 뭐 시간이 문제죠. 시간 그 다음에 자료가 많다.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하게 구분 건물이 6개보다 그다음 그다음에 뭐예요? 영어권 구할 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느냐 이런 게 이제 주된 포인트였고 1, 2, 3, 4번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할만했다. 2, 3번이 너무 헬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헬인 2, 3번을 보러 한번 가보시죠.